10년간 똥오줌 받아낸 사람한테 할 소리예요? 제가 언제 재산 얘기를 했냐고요? 그럼 왜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하는데? 미선은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이야기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이니 부담 없이 눌러주세요. 저에겐 채널을 계속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서울의 한 낡은 연립주택. 새벽 5시 오미선의 눈이 번쩍 떠집니다. 알람 시계가 울리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조건 반사죠. 43살 미선은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시어머니 방으로 향합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75살 이춘자가 이미 깨어 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미선아, 일찍 일어났네라고 말하는 대신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서 싱싱한 고등어요. 방금 잡아온 갈치 하며 호령하던 그 억척스러운 기세는 온데간데 없어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기저귀 갈아드릴게요. 미선이 춘자의 몸을 조심스럽게 돌립니다. 한때 삼남매를 키우며 이 집안의 기둥 역할을 했던 시어머니의 몸은 이제 앙상하게 말라 있어요. 미선의 손은 능숙하게 움직이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오늘도 시작됐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될 그 질문이. 집이에요, 어머니. 저희 집. 너는 누구냐? 미선의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10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미선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해요. 처음에는 울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냥 담담해졌어요. 며느리 미선이에요. 준호 아내. 춘자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다시 멍한 표정을 짓습니다. 미선은 춘자의 뻑뻑한 입에 물을 조금씩 축여줘요. 입술이 바싹 말라서 갈라져 있거든요. 부엌에서 죽을 끓이는 동안 미선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언제부터인가 눈가에 깊은 주름이 패였고 머리카락에는 하얀 실이 군데군데 섞여 있어요. 33살에 이 집에 시집와서 지금까지 그녀는 단 하루도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손등을 보니 거북이 등껍질처럼 거칠어져 있어요. 설거지, 빨래, 청소, 그리고 시어머니 수발까지. 옷에서는 늘 희미한 양 냄새와 음식물 냄새가 뒤섞여 나죠. 아무리 샤워를 해도 지워지지 않는 냄새예요. 하세요. 죽 드셔야 해요. 미선이 숟가락을 춘자의 입 앞에 가져다 댑니다. 하지만 춘자는 고개를 돌려버려요. 싫다. 우리 아들 올 때까지 안 먹어. 어머니, 도련님은 어제 다녀가셨잖아요. 아가씨는 미국에 있고요. 거짓말이었어요. 남편 준호는 지방 공사 현장을 떠돌아 한 달에 한두 번 집에 올까 말까 하고 신우이는 1년에 한 번 얼굴 비추는 게 다예요. 하지만 춘자를 달래기 위한 선의의 거짓말이죠. 거짓말. 우리 아들, 우리 딸 데려와. 춘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숟가락을 확 내동댕이 칩니다. 죽이 사방으로 튀어요. 미선은 한숨도 쉬지 않고 걸레를 가져와서 바닥을 닦기 시작해요. 이런 일도 이제는 일상이에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준호가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여보, 나왔어. 어머, 언제 들어왔어요? 연락도 없이. 급하게 서울 올 일이 생겨서. 엄마는 어때? 준호가 시어머니 방을 들여다봅니다. 춘자는 아들을 보자 갑자기 표정이 밝아져요. 아들, 우리 아들이 왔구나. 네, 엄마. 잘 계셨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춘자가 갑자기 준호의 손을 붙잡으며 소곤거립니다. 아들아, 저 여자가 누구냐? 자꾸 나한테 이상한 짓을 해. 미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요.
춘자가 자신을 가리키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 그분이 우리 며느리 미선이에요. 10년 동안 어머니 모시고 있잖아요. 아니야. 우리 며느리는 예쁘고 착한 애였어. 저건 누구야? 준호가 난처한 표정으로 미선을 바라봅니다. 미선은 입술을 꽉 깨물며 참고 있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엄마, 기억이 좀 흐릿하시죠? 미선이가 어머니 정성껏 모시고 있어요. 우리 아들을 속이지 마. 저 여자가 나를 괴롭혀. 춘자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립니다. 미선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방을 나와버려요. 복도에서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준호가 뒤따라 나와서 미선의 어깨를 토닥여요. 미안해, 여보. 엄마가 요즘 더 심해진 것 같아. 당신은 모를 거예요. 매일 이런 식이에요. 저를 도둑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예 모르는 사람 취급하고. 미선의 목소리가 떨려요. 10년 동안 쌓인 상처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참아줘. 이번 주말에 서준이 돌잔치 끝나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의논해보자. 하지만 미선은 준호의 말이 그저 빈말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언제나 조금만 더 참아달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거든요. 벽에 걸린 달력을 보니 이번 주말이 손주 서준이의 돌잔치입니다. 시누이와 시동생들이 모두 올 예정이에요. 미선은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해져요. 또 온갖 비교와 뒷말이 오갈 텐데 그들 앞에서 이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에 미선은 벌써부터 두려웠어요. 미선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모든 감정이 닳아 없어졌어요. 사랑도 원망도 연민도 그저 책임이라는 두 글자만이 잿더미처럼 남아서 그녀의 하루를 지탱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강남구의 한 고급 뷔페 연회장. 손주 서준이의 돌잔치를 위해 예약한 이곳은 화려한 샹들리에와 붉은 카펫으로 장식되어 있어요. 미선은 아침 일찍부터 춘자를 정성스럽게 단장시켰습니다. 한복을 입히고 머리도 곱게 빗겨드리고 화장까지 해드렸어요. 어머니, 오늘 서준이 돌잔치예요. 기분 좋은 날이니까 예쁘게 웃어주세요. 춘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어요. 오늘따라 컨디션이 좋아 보였습니다. 미선은 마음속으로 오늘만은 별일 없이 지나갔으면 하고 간절히 빌었어요. 연회장에 도착하자 벌써 하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누이 경숙이가 남편과 함께 제일 먼저 다가왔어요. 어머, 어머니, 오늘 정말 고우시네요. 경숙이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살고 있다며 항상 으스대는 그녀의 모습에 미선은 괜히 위축됐습니다. 형수님도 수고 많으셨어요. 어머니 모시고 오시느라. 겉으로는 다정하게 말하지만 경숙이의 눈빛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10년이나 모셨으니 이제 그만 욕심 부려도 되지 않겠냐는 듯한 시선이었죠. 시동생 준수도 아내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형수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오늘은 괜찮으세요? 기분도 좋으시고. 하지만 준수의 아내 영희는 미선을 보며 속삭였어요.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다며? 이제 정말 힘드시겠어요. 영희의 말투에는 동정보다는 호기심이 더 많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얼마나 더 악화됐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돌잔치가 시작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서준이는 컨디션이 좋았고 하객들도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춘자도 손주를 보며 흐뭇하게 웃고 있었어요. 우리 서준이 정말 예쁘다. 할머니 닮아서 똑똑할 거야. 춘자가 서준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미선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잘 넘어가는구나 싶었어요.
드디어 돌잡이 순서가 되었습니다. 서준이가 아장아장 걸어 나가자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연필, 실, 돈, 마이크 등이 놓인 상 앞에서 서준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연필을 집었습니다. 우리 서준이 공부 잘할 상이네. 하객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춘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서준이에게 다가갔어요. 어머, 왜 내기가 여기 돌아다니니? 순간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춘자가 서준이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얘야, 내 엄마는 어디 갔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미선이 황급히 달려갔어요. 어머니, 서준이잖아요. 어머니 손주예요. 하지만 춘자는 서준이를 낯선 사람 보듯 밀어내며 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내 손주 아니야. 넌 누구야? 저리 가. 서준이가 놀라서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어요.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춘자와 미선에게 집중됐습니다. 하객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 저 할머니 왜 저래? 치매가 많이 진행된 모양이네. 저런 상황에서 돌잔치를 하다니. 미선의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경숙이와 준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형수님, 어머니를 좀 달래보세요. 하지만 춘자는 더욱 흥분하며 소리쳤어요. 이얘 누구야? 왜 내 앞에서 돌아다니는 거야? 엄마 찾아줘. 미선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1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저귀를 갈고 밥을 먹여주고 씻겨주고 자신의 청춘, 꿈, 웃음 모든 것을 바쳤는데 돌아온 것은 손주를 밀어내는 차가운 손길뿐이었어요.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더욱 커졌어요. 저 며느리도 참 고생이 많겠다. 10년을 모셨는데 저런 식으로 망신을 당하다니.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돌잔치를 열 생각을 했을까? 미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춘자의 팔을 잡아 끌며 절규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연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미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0년을 모셨는데 이게 뭐예요? 손주도 못 알아보시면서.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정 힘드시면 차라리 요양원 가세요. 제가 다신 안 찾아뵐게요. 충격적인 말이 연회장을 가득 채웠어요. 경숙이와 준수가 경악한 표정으로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하객들도 모두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미선은 그대로 춘자를 이끌고 연회장을 나가버렸어요. 돌잔치는 엉망이 되었고 서준이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서 미선은 춘자를 차에 태우며 자신이 한 말을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폭발한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춘자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미선은 백미러로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날 밤 집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미선은 춘자를 방에 눕혀들인 후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거실에는 오후에 있었던 일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연회장에서 자신이 소리쳤던 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차라리 요양원 가세요. 미선은 자신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내뱉지 않았던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에는 정말 한계였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거죠. 시계가 밤 10시를 가리킬 때 현관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분노에 찬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미선아, 어디 있어?
경숙이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뒤이어 준수와 그의 아내 영희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세 사람 모두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형수, 제정신이야? 어떻게 엄마를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망신을 주고 내쫓을 수가 있어? 경숙이가 미선을 향해 소리쳤어요. 미선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견딜 수 없다고?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도 엄마가 그런 모습 보기 힘들어. 준수가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미선은 기가 막혔어요. 당신들이 언제 어머니 돌봐드렸어요? 10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기저귀 갈아드린 적 있어요? 그건 형수가 모시겠다고 했잖아. 모시겠다고 한 게 이런 식으로 모독당하라고 한 말이었어요?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경숙이는 비웃듯 말했어요. 이거 봐, 내가 뭘 했어? 형수가 엄마 재산 노리고 일부러 저러는 거라니까. 순간 미선의 혈압이 확 올랐어요. 재산? 무슨 재산을 노려요? 엄마 명의로 된 상가 건물 말이야. 형수가 10년이나 모셨으니 당연히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영희가 거들어 말했어요. 맞아요. 치매 노인 학대에서 금치산자 만들고 재산 가로채려는 수작이죠. 미선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10년간 똥오줌 받아내며 모신 것이 재산을 노린 계략이라는 거예요? 10년간 똥오줌 받아낸 사람한테 할 소리예요? 제가 언제 재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왜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해? 엄마가 요양원에 가면 재산 관리를 누가 하게 될 것 같아? 경숙이의 말에 준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수가 엄마 후견인이 되면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미선은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그럼 당신들이 모시면 되잖아요. 왜 저한테만 떠넘기고 그래요? 우리는 사정이 있다고. 저는 사정이 없어요? 저도 아직 43살이에요. 제 인생은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어요. 경숙이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제부터 엄마는 우리가 모실 테니까 형수는 엄마 상가 건물에 대한 권리 일절 포기하는 각서부터 써. 뭐라고요? 형수가 엄마 학대한 걸 우리가 다 봤어. 신고하면 형수 큰일 나는 거 알지? 준수가 협박조로 말했어요. 미선은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학대라니요. 제가 어머니를 학대했다고요? 그럼 오늘 일은 뭐야?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엄마 망신 주고 내쫓은 게 학대 아니야. 경숙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때 춘자의 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미선이 방으로 달려가려 하자 준수가 막아섰어요. 이제 형수는 엄마한테 접근하지 마. 우리가 돌볼 테니까. 뭐라고요? 제가 왜 어머니께 못 가요? 형수가 엄마한테 한 짓 생각해봐. 엄마가 형수 보기 싫어하실 것 같은데? 영희의 말에 미선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정말 춘자가 자신을 싫어하게 됐을까요? 그때 준호가 집에 들어왔어요. 연회장에서 뒷정리를 하고 온 모양이었어요. 여보 왔어? 무슨 일이야? 준호가 상황을 파악하자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이 좀 참지 그랬어. 엄마가 아프신데. 미선은 귀를 의심했어요. 남편마저 자신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도 저를 탓하는 거예요? 탓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이해해 줄 수 있었잖아. 10년을 이해했는데 언제까지 이해해요? 하지만 준호는 동생들 편만 들었어요. 그래도 오늘 일은 좀 심했어. 하객들 앞에서 그러면 어떡해. 미선은 완전히 고립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신우이 시동생은 물론이고 남편마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경숙이와 준수는 막무가내로 춘자의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이제부터 엄마는 우리가 모실 거야. 형수는 각서났어. 어머니 어디로 모시고 가시려고요? 그건 형수가 알 바 아니야. 미선은 무력하게 그들이 시어머니를 데려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춘자는 혼란스러워하며 중얼거렸어요. 여기가 어디야? 집에 가고 싶어. 어머니, 더 좋은 곳으로 가실 거예요. 경숙이가 춘자를 부축하며 말했어요. 미선은 시어머니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준수가 막았어요. 형수는 이제 엄마 보지 마. 엄마를 위해서야. 그렇게 춘자는 미선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떠나갔어요. 10년의 헌신은 재산을 노린 치매 노인 학대라는 끔찍한 오명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선은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졌어요. 다음 날 아침 미선은 춘자의 빈 방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매일 아침 시작됐던 일상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기저귀 갈아드릴 필요도 죽 끓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준호는 일찍 현장으로 떠났고 미선은 혼자 남겨졌어요. 경숙이가 어머니를 어디로 데려갔는지도 모른 채로 말이죠. 오후가 되어서야 경숙이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형수, 엄마는 잘 모셨으니까 걱정하지 마. 어디로 모셨어요? 주소 좀 알려주세요. 그건 형수가 알 필요 없어. 엄마가 형수 보기 싫어하신대. 미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연하지.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좋아하시겠어? 경숙이의 차가운 목소리에 미선은 할 말을 잃었어요. 혹시 정말로 춘자가 자신을 원망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미선은 매일 경숙이와 준수에게 전화했지만 둘 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준호에게 부탁해봐도 동생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뭘이라며 무관심했어요. 미선은 견딜 수 없어서 시내 곳곳의 요양원을 직접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어디서도 춘자의 입원 여부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직계 가족이 아니시면 정보를 드릴 수 없어요. 저는 10년 동안 모신 며느리예요. 그래도 법적으로는 미선은 좌절감에 빠졌어요. 며느리라는 이유로 어머니를 찾을 수도 없다는 게 억울했습니다. 2주일째 되던 날 미선은 우연히 준수의 아내 영희를 마트에서 마주쳤어요. 영희 씨. 미선이 다가가자 영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는 어떠세요? 어디 계신지 좀 알려주세요. 형님, 저도 잘 모르겠어요. 준수 오빠가 알아서 한다고 해서. 영희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미선은 영희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발이요. 저도 어머니가 걱정돼요. 형님, 진짜 모르겠어요. 저는 가봐야 해요. 영희는 급하게 자리를 떴어요. 미선은 그 자리에 홀로 서서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인터넷으로 근교 요양병원들을 모두 찾아봤어요. 그리고 하나씩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춘자 어르신 계세요? 개인정보라서 15번째 전화를 걸었을 때였어요. 아, 이춘자 어르신이요? 잠시만요. 미선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죄송한데 직계 가족이신가요? 며느리입니다. 아, 그런데 보호자분께서 면회 제한을 걸어두셨어요. 직계 가족만 면회 가능하다고. 제발요. 10년 동안 모신 며느리라고요. 하지만 병원 측은 단호했어요. 미선은 주소라도 알아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미선은 그 요양병원으로 향했어요. 경기도 외곽의 허름한 건물이었습니다. 고급 요양원이 아니라 정부 지원을 받는 요양병원이었어요. 면회는 직계 가족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간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선은 로비에서 멀리 보이는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춘자가 보일까 해서요. 그때 유리창 너머로 휠체어에 앉은 춘자가 보였어요. 미선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춘자의 모습은 2주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훨씬 야위어 보였고 표정도 더욱 멍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미선이 유리창을 두드렸지만 춘자는 미선을 보지 못했어요. 간호사가 미선을 제지했습니다. 나가세요. 소란 피우시면 신고하겠어요. 미선은 어쩔 수 없이 병원을 나와야 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미선은 매일같이 병원에 찾아갔어요. 멀리서라도 춘자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죠. 일주일 후 미선은 춘자가 점점 쇠약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잘 맞지 않는 음식과 낯선 환경 때문인지 춘자의 눈빛은 더욱 공허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미선은 경숙이로부터 문자를 받았어요. 엄마가 형수 절대 보고 싶지 않대. 자기가 평생 모은 재산, 자길 버린 며느리한테는 10원 한 장 줄 수 없다고 변호사한테 똑똑히 말씀하셨어. 미선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러니 이제 그만 질척거려. 엄마는 우리가 잘 모실 테니까 형수는 신경 끄고 살아. 또 다른 문자가 이어졌어요. 참, 변호사가 유언장 작성한다고 하니까 각오나 해. 엄마가 형수한테 재산 한 푼도 안 주시겠다고 하셨거든. 미선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마저 자신을 원망하고 있다는 생각에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준호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어머니가 절 미워하신대요. 재산도 한 푼 안 주신다고. 뭐? 진짜?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미선은 준호가 자신을 걱정해주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준호의 다음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받을 목도 없어지는 거 아니야? 뭐라고요? 엄마 재산이 우리한테도 안 오면 어떡해. 동생들이 다 가져가겠네. 준호는 미선의 마음보다 재산을 더 걱정하고 있었어요. 미선은 자신이 완전히 혼자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어요. 미선은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내 인생은 도대체 뭐였을까? 며칠 후 우편함에서 법원 봉투를 발견한 미선의 손이 떨렸어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뜯어보니 상속재산 분할 관련 가족협의 요청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시어머니 이춘자 여사가 자신의 전 재산인 상가 건물을 세 자녀에게 똑같이 3분의 1씩 분배하며 그동안 자신을 부양한 며느리 오미선에게는 어떠한 재산도 증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유언장이 공증 절차를 밟고 있다는 통보였어요. 미선은 서류를 손에 든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전부를 바친 헌신에 대한 완벽한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때 경숙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형수, 서류 받았지? 경숙이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이게 정말이에요? 당연하지. 꼴 좋다, 형수. 엄마가 정신이 오락가락해도 자식은 알아보더라.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가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응. 변호사 앞에서 똑똑히 말씀하셨어. 그 며느리는 나를 학대했다. 한 푼도 주고 싶지 않다고. 미선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10년을 바친 헌신이 학대로 기록되다니. 그리고 형수, 이제 그 건물은 우리 거니까 괜한 헛물 켜지 마. 어차피 형수가 받을 건 없어. 전화가 끊어지고 미선은 바닥에 쓰러져 울었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에 준호가 집에 돌아왔어요.
미선이 서류를 보여주자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야? 우리 몫은? 어머니가 자식들한테만 주신대요. 자식들이라고? 나도 자식인데. 준호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서류를 자세히 보니 준호도 3분의 1을 받는다고 되어 있었어요. 아, 여기 있네. 나도 받는구나. 준호의 표정이 순식간에 밝아졌어요. 미선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떡해요? 10년을 바쳤는데. 그건 어쩔 수 없지. 엄마가 그렇게 결정하신 거니까. 준호는 미선보다 자신이 재산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다음 날 준수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손에는 또 다른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형수, 이것도 봐야 할 것 같아서. 그것은 이혼 서류였어요. 이혼? 이게 뭐예요? 형이 부탁했어. 요즘 형수랑 사이가 안 좋다면서. 미선이 준호를 바라보니 준호는 시선을 피했어요. 당신이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게 요즘 우리 사이가 좀 10년 동안 어머니 모시느라 고생한 제가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새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준호의 말에 미선은 기가 막혔어요. 새 출발이라니. 자신을 버리고 재산만 챙기겠다는 뜻이었어요. 재산 받고 나면 저는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준호의 표정은 이미 결심이 선 상태였어요. 준수가 끼어들었어요. 형수,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서로 힘들잖아. 저만 힘들어요. 당신들은 재산 받아서 좋잖아요. 형수도 새로운 인생 살아야지. 계속 이렇게 살 순 없잖아. 준수의 말에는 위선이 가득했어요. 미선은 모든 게 계획된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춘자를 요양병원에 보내고 유언장을 쓰게 하고 이혼까지. 모든 게 미선을 제거하기 위한 각본이었어요. 그날 밤 미선은 아들 서준이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엄마가 잘못했구나. 엄마가 너무 순진했어. 서준이는 엄마가 우는 이유를 모른 채 엄마의 등을 토닥여줬어요. 다음 주에 경숙이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형수, 유언장 공증 끝났어. 이제 정말 끝이야. 어머니는 어떠세요? 그건 형수가 알 바 아니야. 어차피 형수랑은 2년 끝났으니까.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뵙게 해주세요. 안 돼. 엄마가 형수 보기 싫어하신다니까. 전화가 끊어지고 미선은 절망에 빠졌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차가워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저 집 며느리, 시어머니 학대했다면서 10년 모시고도 재산 못 받았다더라.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겠지. 미선은 마트에 가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을 비난하는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 후 준호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당신 어디 가요? 회사 기숙사로 들어가. 이혼 절차 끝날 때까지. 정말 이혼하실 거예요? 미선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서로 힘들기만 해. 준호는 차갑게 말하고 집을 나갔어요. 미선은 아들과 단둘이 남겨졌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모든 걸 정리하기로 결심했어요. 시골 친정으로 내려가서 새로 시작하는 것만이 답인 것 같았어요. 10년의 헌신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는 결과만 가져왔어요. 내 인생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미선은 서준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아들과 함께 시골 친정으로 내려가려던 그날 밤이었어요. 미선은 마지막 짐을 정리하며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서준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집은 적막했어요. 벽에 걸린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킬 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전화를 걸까 싶어 망설이다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희미한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가, 미선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그 목소리는 어머니, 아가, 나 때문에 힘들지? 믿을 수 없었어요. 매일 듣던 공허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잠시, 아주 잠깐 예전에 총명했던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정말 어머니세요? 미안하다. 내가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우리 아가 고생만 시키고. 미선은 울음이 터져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자신을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저 정말 보고 싶었어요. 나도 우리 아가 보고 싶었어. 춘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미선은 수화기를 꽉 잡고 물었어요.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안 돼. 안 와도 돼. 내가 너한테 줄 마지막 선물이다. 선물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춘자가 잠시 침묵하더니 힘겹게 말을 이어갔어요. 그깟 상가 건물, 그 돈 때문에 내 새끼들이 너를 평생 원망하고 미워할 게야. 미선은 귀를 의심했어요. 춘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내가 죽어서도 눈을 못 감아. 그 돈이 너를 괴물들한테서 지켜주는 게 아니라 평생 물어뜯길 빌미가 될 게야. 어머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 짐 덜어줄게. 너는 그 돈 없어도 살 수 있어. 착하고 강한 우리 아가니까.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흘러내렸어요. 춘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경숙이랑 준수, 걔들은 돈 없으면 못 살아. 어릴 때부터 그랬어. 하지만 너는 달라. 너는 마음이 예뻐. 어머니, 내가 치매 걸리기 전에 다 계획했어. 너한테 재산 주면 걔들이 너를 평생 괴롭힐 거야.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선은 충격에 빠졌어요. 그럼 상속 포기가 원망과 배신이 아니었다는 건가요? 그래서 내가 미리 변호사한테 부탁했어. 나중에 치매 걸리면 자식들한테만 재산 주겠다고 유언장 쓰라고. 어머니, 그럼 너는 그런 더러운 돈 때문에 평생 고생할 필요 없어. 내가 그 굴레에서 너를 지켜주는 거야. 춘자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너는 그걸 아는 아이야.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해요. 돌잔치 때 그렇게 소리치고. 괜찮아. 너도 힘들었을 거야. 내가 미안해. 그때 수화기 너머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르신, 왜 여기 계세요? 전화는 누구한테 하신 거예요? 간호사인 것 같았어요. 춘자가 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아가, 나는 너를 사랑해. 10년 동안 고마웠어. 잊지 마. 어머니, 어머니. 전화가 끊어졌어요. 미선은 한참 동안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이해됐어요. 상속 취소는 원망과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자식들의 탐욕과 질투로부터, 평생 이어질 원망의 굴레로부터 며느리를 지켜주기 위한 시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이었어요. 처절한 모성애였던 거예요. 미선은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춘자는 마지막 정신이 남아있을 때까지 며느리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경숙이와 준수가 한 말들은 모두 거짓이었을까요? 춘자가 며느리를 미워한다고, 재산을 주기 싫어한다고 한 말들은
미선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경숙이와 준수는 처음부터 춘자를 이용해서 미선을 내쫓으려 했던 거예요. 춘자의 진짜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는데 말이죠. 그때 또 전화가 울렸어요. 이번에는 준수였습니다. 형수, 아직 안 잤어? 미선은 춘자와의 통화를 들켰나 싶어 긴장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니, 그냥 형수가 이사 간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나 해서. 준수의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아 있었어요. 할 말 없어요. 그래, 그럼 잘 살고. 참, 엄마 일은 이제 잊어버려. 어차피 형수랑은 상관없는 일이니까. 준수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이제 미선은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급하게 옷을 갈아입었어요. 지금 당장 춘자를 만나러 가야 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시어머니께 사과하고 고마움을 전해야 했어요. 하지만 서준이가 자고 있었고 밤늦은 시간이었어요. 미선은 내일 아침 첫 차로 요양병원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잠들지 못했어요. 춘자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너는 그런 더러운 돈 때문에 평생 고생할 필요 없어.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며느리를 지키려 했던 거예요. 새벽이 되어서야 미선은 깨달았어요.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음 날 새벽 미선은 서준이를 이웃집에 맡기고 차를 몰아 요양병원으로 향했어요. 밤새 잠들지 못한 눈은 부어 있었지만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돈도 명예도 다른 사람의 시선도 이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시어머니를 만나야 했습니다. 요양병원에 도착하니 아직 이른 시간이라 조용했어요. 하지만 주차장에서 익숙한 차량들을 발견했습니다. 경숙이와 준수의 차였어요. 벌써 와 있네. 미선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분명 유 원장 최종 서명을 위해 온 것 같았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과연 경숙이와 준수가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머, 형수. 경숙이가 미선을 보고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내가 여길 어디라고 와. 준수도 화를 내며 다가왔어요. 어머니 뵈러 왔어요. 미선이 담담하게 대답하자 경숙이가 비웃었어요. 지금 와서 뭘 어쩌려고? 이미 다 끝났어. 어머니와 통화했어요. 어젯밤에. 순간 경숙이와 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 그럴 리 없어. 엄마가 형수 싫어하신다니까. 정말 통화했어요. 어머니가 모든 걸 말씀해 주셨어요. 미선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경숙이가 당황하며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르신이 밤에 전화를 하셨다고요? 변호사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글쎄요. 간병인한테 확인해 봐야겠네요. 그때 간병인이 다가왔어요. 어젯밤에 어르신이 갑자기 사라지셔서 찾아보니 간호사실 전화기 앞에 계셨어요. 누군가와 통화하고 계시더라고요. 경숙이가 화를 냈어요. 왜 막지 않았어요? 치매 환자가 함부로 전화하게 놔두면 어떡해요? 죄송해요. 그때는 어르신이 너무 정신이 또렷하셔서. 미선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는 모든 걸 기억하고 계셨어요. 제가 받을 재산을 포기하신 진짜 이유도. 헛소리 하지 마. 엄마가 뭘 기억해. 준수가 소리쳤지만 미선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재산을 주면 당신들이 평생 저를 괴롭힐 거라고. 그래서 미리 변호사에게 부탁해 두셨다고.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경숙이가 다급하게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그런 일 없었죠? 하지만 변호사는 대답을 피했어요.
미선은 확신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네요. 미선은 경숙이와 준수를 차례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당신들의 탐욕을 너무 잘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지키려고 하신 거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경숙이가 부정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미선은 그들을 밀치고 춘자의 병실로 향했어요. 뒤따라온 경숙이와 준수가 길을 막으려 했지만 미선은 단호했습니다. 비켜요. 제가 어머니 만날 권리가 있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춘자가 창밖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미선은 춘자의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춘자가 미선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어젯밤의 또렷한 눈빛은 사라지고 다시 공허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미선이요. 미선이 춘자의 앙상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뒤따라온 경숙이가 소리쳤어요. 이제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어. 엄마는 이미 결정하셨어. 그때 미선이 고개를 들고 외쳤어요. 이 돈 필요 없어요. 어머니만 계시면 돼요. 경숙이와 준수가 당황했어요. 뭐라고? 당신들이나 그 더러운 돈 때문에 엄마를 이렇게 가둬두고 괴롭히는 거잖아요. 미선의 목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어요. 어젯밤 어머니 전화. 어머니가 다 말씀하셨어요. 저를 지키려고 재산을 포기하신 거라고. 거짓말이야. 당신들이 진짜 불효자식들이야. 엄마 사랑은 생각하지도 않고 돈만 밝히는. 미선의 절규에 경숙이와 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들은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멍하니 있던 춘자가 미선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초점 없던 눈에 아주 잠깐 따스한 온기가 돌았습니다. 아가, 우리 아가. 춘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미선은 춘자의 손을 꽉 잡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경숙이와 준수는 그 광경을 보며 죄책감에 빠졌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된 일을 했는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르신, 사실 이춘자 어르신이 치매 진단을 받기 전에 저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변호사를 바라봤어요. 며느리분을 보호해달라고 하셨어요. 재산 때문에 가족들이 며느리를 괴롭힐 것 같다고. 경숙이가 소리쳤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요? 유언자의 진짜 의도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오늘 이 상황을 보니 확실해졌습니다. 미선은 춘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집으로 가요. 저와 함께. 춘자가 미선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어요.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마음과 마음은 이어져 있었습니다. 경숙이와 준수는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어요. 그들의 탐욕이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일주일 후 미선은 춘자를 집으로 다시 모셔왔어요. 하지만 경숙이와 준수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변호사와 함께 다시 찾아와서 마지막 협상을 시도했어요. 형수, 그래도 법적으로는 우리가 상속자야. 엄마를 집에서 모시는 건 좋지만 재산 문제는 별개잖아. 경숙이가 여전히 고집을 부렸어요. 하지만 미선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그 건물 가져가세요. 저는 정말 필요 없어요. 뭐라고? 준수가 놀라며 물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어머니 의료비와 간병비는 그 건물 임대료로 충당하세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어머니 안부를 확인하러 와야 해요. 경숙이와 준수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들은 미선이 정말로 재산을 포기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괜찮아? 네.
대신 어머니를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주세요. 그때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사실 이춘자 어르신이 제게 또 다른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변호사를 바라봤어요. 며느리분이 정말로 재산을 포기하고 순수하게 어르신을 모신다면 그때 진짜 유언장을 공개하라고 하셨어요. 변호사가 가방에서 봉인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미선이 물었어요. 어르신의 진짜 마지막 유언입니다. 봉투를 뜯어보니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춘자는 상가 건물의 절반을 미선에게, 나머지 절반을 세 자녀가 나눠 갖도록 유언했던 거예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미선이 진심으로 재산을 포기하고 순수한 사랑으로 자신을 돌본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조건이었어요. 어머니가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고요? 미선은 믿을 수 없었어요. 네. 어르신은 며느리분의 진짜 마음을 시험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자녀분들이 탐욕을 버리고 진짜 효심을 되찾기를 바라셨고요. 경숙이와 준수는 충격에 빠졌어요. 어머니가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계획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형수가 받을 수 있는 거였어? 네. 하지만 미선 씨가 방금 포기한다고 하셨죠. 그럼 이 유언장은 무효가 됩니다. 미선은 춘자를 바라봤어요.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그녀를 시험했던 거예요. 그리고 미선은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저는 정말 필요 없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때 갑자기 춘자가 아가 하고 중얼거렸어요. 모든 사람이 춘자를 바라봤습니다. 춘자는 미선을 보며 희미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미선의 손을 가리켰습니다. 우리 아가 착해. 경숙이와 준수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정말로 며느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를. 형수님, 정말 죄송해요. 준수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저희가 너무 욕심만 부렸어요. 앞으로는 정말로 효도하겠어요. 경숙이도 고개를 숙였어요. 형수님이 받으세요. 그게 엄마 뜻이에요. 하지만 미선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우리 함께 나눠서 어머니를 모시는 게 맞아요. 돈보다 마음이 중요하니까요. 결국 상가 건물은 네 사람이 똑같이 나눠 갖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수익금은 모두 춘자의 의료비와 더 나은 간병 환경을 만드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한 달 후 준호가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미선과 함께 춘자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경숙이는 미국에서 돌아와 근처에 집을 얻었고 준수도 주말마다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느 햇살 좋은 오후 온 가족이 모여 춘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미선이 춘자의 머리를 빗겨주며 옛날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선마을 선생님 오늘도 기다리는데. 그때 춘자가 나지막이 노래를 따라 불렀어요. 편지 한 장 없네.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 춘자를 바라봤어요. 춘자는 가족들을 하나씩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경숙이가 춘자의 손을 잡았어요. 아가들. 다 왔구나. 춘자가 중얼거렸어요. 아직 가족들을 정확히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건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미선은 춘자의 손을 꽉 잡았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우리 모두 어머니를 사랑해요. 춘자는 미선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미소는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선은 서준이를 재우며 생각했어요. 진짜 유산은 등기권리증에 적힌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실한 정,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포용하는 넓은 마음. 그것이야말로 춘자가 가족들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자 세상에서 가장 값진 유산이었어요. 미선은 춘자의 방을 들여다봤어요. 춘자는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고 그 얼굴에는 더 이상 고통이나 혼란이 없었습니다. 진짜 가족의 사랑 속에서 평안을 찾은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긴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것처럼 이 가족에게도 진짜 사랑으로 하나 된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돈이 아닌 마음으로,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함께하는 진짜 가족의 모습으로 말이에요.